안녕하십니까. 중동부 결승 진행을 맡은 박예석입니다. 결승 시작에 앞서 결승전 심판을 봐주실 심판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님, 네, 큰 박수로 다음에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십니다. 그리고 한국 디베이트 코치협회 지현정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김수진 코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강원아 코치님이십니다. 그리고 타임키퍼로 김양수 코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드 대룡팀과 에그리움팀 간의 중등부분 결승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르 대룡팀이 반대와 나중에 순서고요. 에그리움팀이 찬성과 먼저 발언팀입니다. 자, 팀 다 준비되셨나요? 우리 타임스퍼님도 준비되셨나요? 우리 심사위원분들 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중등부 결승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 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남북 경제협력을 확대되어야 한다에 찬성 측 임론을 맡은 이원재입니다. 남북 경제협력이 중요한 근본적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의 과정 속에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민족 통일이라는 당위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협력이란 쌍방향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행위로 그 나라 구성원의 모든 협력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평화통일이란 우리나라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정책으로서 경제협력을 통해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의 확대란 여러 상황에 따라 기대되는 양보다 많은 양을 협력하는 것으로서 상대적인 협력입니다. 논점 첫 번째로 본질적인 협력을 통한 상호의 이익의 추구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천연 자원의 90% 이상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데일리뉴스 2015년 5월 12일자 뉴스에 따르면 북한 자원의 잠재 가치가 7천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남한의 기술과 자본으로 북한의 자원을 개발한다면 쌍방향적인 소통과 발전은 물론 모두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의 문화 상품과 북한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묶어 전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쌍방향적인 협력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금강산 산업은 민간 차원에서 남북한 간의 지원 차원에서 큰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남한의 간여 정책이 아닌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논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리의 관점을 통한 정치와 경제의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경제와 정치, 군사적 상황을 연관시키게 된다면 그것은 경제협력이든 어떤 다른 협력이든 상황에 휘둘리게 될 것이 분명하고 또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호 간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영리의 관점에서 이 남북 간의 협력을 바라본다면 정치 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경제협력을 통해 교류를 하고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통일의 가능성도 열 수 있습니다. 특히 무조건 정치적 차원에서 협력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남북 경제협력은 인도적 차원 또는 비영리 단체 같은 NGO 차원에서 경제협력을 통해 상황과 관계없이 협력의 확대가 가능합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금 현재 대북 민간 단체만 104개가 있으며 중앙일보 2015년 9월 5일자에서도 남북협력기금으로 NGO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치 군사적인 상황에서도 통일에 가까워지기 위한 실질적 차원의 문제는 큰 관련성이 없습니다. 논점 세 번째는 정치적 체제의 변화는 필수의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북한 경제가 현재 나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수적으로 평가한다고 알려진 한국은행의 북한 총생산 추정치로 2011년부터 연속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도 북한의 식량난이 완화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 경제 호전이 드디어 북한 체제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음을
우리나라는 지키해야 합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면 정치적 변동이나 민주화는 불가능합니다. 저항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사적으로 보았을 때 정치적 민주화는 경제가 회복되고 나서 일정한 경제 성장 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먹고 살기 힘들었던 1970년대가 아니라 일정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던 1987년도에야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독재국가의 민주화라는 정치적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경제 성장을 선 조건으로, 필요 조건으로 하게 됩니다. 이상 인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 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남북 관계협력은 확대되어야 한다에 반대 질문을 맡은 황윤입니다. 2449에서 17952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8월 4일 목함지뢰 도발 사건부터 8월 24일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일본의 주가 변동 지수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상황은 동북아 정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어 정리하겠습니다. 경제협력이란 나라 간 기술, 자본 등의 협력이지만 지금의 협력은 단지 지원과 같다고 저희 측에선 주장합니다. 저희 측의 첫 번째 주장을 말씀드리자면 남북 경제협력이 북한 주민을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경제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남북이 지금 협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인도적 지원에 더 가깝습니다. 이것을 계속할수록 우리는 북한의 돈을 더 퍼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 민족은 도와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북 지원이 과연 우리의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2006년 북한은 남북 교역이 13억 달러를 경신하던 시기에 고액이 드는 핵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역액이 급속히 늘고 있는 상태에서 금액이 많이 드는 핵실험을 진행했다. 과연 우리의 지원금의 목적에 알맞게 북한의 주민을 위해서 사용되었을까요? 실제로 국제기구와 국내외 대북 지원은 대부분 사용처를 알기가 힘들었습니다. 또한 UN 보고서에서도 사용처를 알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럴 때 미사일, 핵실험, 군사훈련 등 대놓고 사용처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지원금이 북한의 무기에 쓰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은 당연히 고려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남한의 피해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이 보류된 후 북한은 일방적으로 금강산 호텔을 압류하였습니다. 현대 아산은 2011년까지 손실액만 3,900억이었고 직원도 70%까지 줄였습니다. 매년 1,500억의 손실로 누적 피해액만 1조 4천억 원입니다. 우리는 개성공단을 통해 한반도 관계를 원만히 있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여왔지만 북한의 일방적인 압류로 이미지 타격뿐만 아니라 100개가 넘는 기업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북한의 1,000억의 현금을 매년 지급해가면서 지키려던 개성공단이었지만 현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정치 군사적으로 북한에 대한 반감이 확산된 상태에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이런 사태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군사적 압박으로 북한을 개방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정부가 발표한 2010년 5.24 대북 제재 후 대북 물자가 거의 없어짐에 따라 북한의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따라 북한 주민의 생산량을 모두 당에 제출하지 않고 생산량의 30%와 잉여 생산물을 소유할 수 있게 허가하였습니다. 이러면서 주민들 간의 상거래가 활성화되었고 잉여 생산물이 시장에 팔기 시작했으며 이런 시장이 크게 열리면서 주민들 간의 북한의 내수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용품의 수입이 증가했고 중개 무역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IT, 모로코, 이란 등 다양한 국제 루트도 시도해보고 있는 북한에 대해 자본주의 개념이 북한에도 도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 군사적 상황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협력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측의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북 경제협력이 북한 주민을 도울 수 없다. 두 번째, 남한의 피해가 더 크다. 마지막으로 정치 군사적 압박으로 북한을 개방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측 첫 번째 논점에서 경제 교역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액 핵실험이 진행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경제 교역이 늘어났을 때 고액 핵실험을 했다는 증거 자료가 있으십니까? 통일부의 자료입니다. 저희 측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상대 측에서 쌍방향 개발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네. 그러면서 북한의 자원과 우리나라의 기술로 개발을 진행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 국민도 먹여 살리지 못하는 상태인데 과연 이 상태에서 북한의 북한과 우리가 쌍방향 협력이 가능할까요? 지금 북한이 주민들까지 먹여 살리지 못한 상황이기에 더더욱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모두 주민들에게 거의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찾은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김정은 상태에서도 지금 국민들을 위한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또한 이에 우리 남한의 경제 협력을 가미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논점에서 정치 군사적 압박으로 북한을 개방할 수 있다고 하셨죠. 그러나 저희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평화 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정치 군사적 압박으로 어떻게 보면 흡수 통일 같은 것을 지향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저희 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교류를 하지 않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북한의 상황을 보았을 때 북한의 자본주의가 도입되고 그에 따라서 북한의 경제력이 점점 향상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측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호간의 이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지금 북한의 자원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경제력이라면 우리가 북한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나요? 저희가 남북 정상회담의 여러 차례를 통해서 그런 논의가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저희가 일단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력과 자본력이겠죠. 그리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건 자원이겠고요. 지금 북한의 자원을 90% 이상이 중국 그리고 10%가 거의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90%라는 엄청난 비중을 우리나라가 끼어들 수 있나요? 저희가 볼 때는 북중의 교역액보다는 우리 한국과 북한의 교역이 높은 게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북한과의 교역이 더 많기 때문에 이 경제협력을 늘려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이렇게 독려한다기보다는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그 90%를 가져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근거로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이런 교류에 앞서서가 아니라 그런 9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민적인 북한의 교역액을 우리가 더 중국보다 많이 가져야 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제가 빗대어 말씀을 드려보자면 물론 우리가 한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연평도 사건, 천안함 사건 그리고 그 밖에도 얼마 전 일어난 목함지뢰 사건 등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는데 이것도 한민족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그거는 종료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논제 찬성 측 반박을 맡은 이우진입니다. 먼저 반대 측에서는 총 3가지의 논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에 앞서 그 주가 변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주가 변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오히려 그런 주가 변동에 있어서 그런 도발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통일의 목표를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여는 것, 그것이 바로 남북 경제협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협력이라는 것을 나라 간의 교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단순히 나라 간의 교류가 아니고 우리가 민간 단체와 같은 NGO 같은 그런 차원에서 협력을 하는 것 또한 저희는 그것 역시 경제협력이라고 정의를 하였고 그것 역시도 북한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연합뉴스 2013년 9월 2일자 뉴스에 따르면 그 국내에서 민간 단체를 통해 그 북한에게 협력을 한 돈은 30억 원 정도인데 정부가 협력 기금을 전달한 것은 31억 원으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민간 단체 협력 기금 또한 엄청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것이 북한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세 번째 논점이나 두 번째 논점을 통해서 거듭 반복드렸다시피 북한은 경제 개혁을 하였고 우리나라 경제 협력을 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 시장 개혁을 하였고 결국 경제는 성장한 모습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중앙일보 2015년 7월 28일자 뉴스에 따르면 미 의회 조사국은 북한의 개혁 조치가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였으며 그리고 한국은행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인당 국민 총소득은
GNI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증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은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서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도 그것의 협력이 확대된다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남한의 피해가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경협이 그 남한의 피해가 도대체 어떤 피해인지 구체적으로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협력을 중단했을 때 그 피해가 더욱더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는 경제협력을 줄이게 되었고 그 결과 천안함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을 줄였을 때 그런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하였고 그렇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을 하여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평화통일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가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의 얘기를 밑빠진 독이라고 비유를 하셨는데 저희는 그 밑빠진 독의 밑이 빠진 것을 고쳐 나간다면 그리고 그것을 고쳐 나간다면 그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을 것이고 즉 평화통일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고 개성공단이 효과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 개성공단은 잘 운영되고 있고 끊임없이 경제적 효과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 군사적 압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북한의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합당한 근거를 들어 북한의 경제가 이런 협력 등이나 오히려 북한이 예산을 이제 자신들의 실질적으로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이 조금 국민들을 더 생각하게 되어서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본주의가 북한에서 조금씩 일어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이미 체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이미 인정하신 걸로 저희가 해석이 되는데요. 그런 자본주의로 변화할 수 있다면 그런 정치체제나 경제체제가 변화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지향하는 평화통일까지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인데 헌법의 기본 원리는 선평화 후 통일인데 그것을 군사, 정치적인 압박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지향하고자 하는 통일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엔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모두 주민들에게 그 협력 기금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언제 자료인지 제대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근거가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주제인 정치 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남북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한다에 반대 측 반박을 받게 된 이영건입니다. 일단 이번 반박에 앞서서 찬성 측의 논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입에서는 경제협력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첫 번째 상호 이익의 추구, 그리고 두 번째 정치, 경제의 분리가 가능하며 세 번째 정치적 체제의 변화는 필수적이다라는 세 가지 주장을 내세우셨습니다. 이제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주장에서는 외국에서 자원을 수입하는 한국이지만 자원을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북한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자원이 있는 지역을 경제특구 14곳으로 나누어서 그 14곳을 모두 외국 기업에게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외국 기업의 비중을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뚫고 지나갈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쌍방향적 교류를 얘기하시면서 금강산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이것의 금강산의 얘기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강산 호텔을 지을 때도 우리나라의 일방적인 인프라 구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거기에 소수의 인력만 투입했을 뿐이지 이것이 왜 상호간의 교류인지 우리나라의 피해가 더 큰 부분이 더 많았던 그런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면만 보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치의 경제가 분리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NGO 등의 지원조차도 경제 협력에 넣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남북 경제협력과 인도적 대북 지원은 분명히 다른 차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경제협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라 간 자본과 기술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적 대북 지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쏟아붓는 금액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미사일, 핵 개발 등에 쓰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박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유엔에 관한 부분은 2014년도에 유엔에서 발표한 유엔 대북 인권 보고서라는 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반박에서 민간 단체와 정부의 지원금이 비슷하다라면서 그만큼 NGO의 힘이 강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국가적인 경제협력과 NGO에서 하는 그런 경제협력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점, 그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민간 단체들은 어떻게 해봤자 북한과 협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라는 하나의 구조를 가진 것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우리나라가 경제적 압박을 하자 이번에 그 6가지 조항을 발표를 하면서 우리나라에게 오이사 대북 제재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가 이런 북한을 옥죄할 수 있다면 충분히 북한은 우리에게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이런 부분이 위헌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런 위헌적인 부분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 정치적인 것으로 그런 대북 제재를 강화해서 북한을 흡수통일하겠다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반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주장에서는 현재 북한에는 너무 많은 외국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이 외국 기업의 비중을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뚫고 지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호텔은 남한의 일방적인 인프라 구축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정치 경제 분리 가능은 NGO는 결국에는 인도적 대북 지원 차원에서 끝날 뿐이지 그것은 더 큰 경제 협력을 불러올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반박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반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GO라는 것이 국가와 다르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나 그 NGO의 경우가 북한에게 많은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것은.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 통일이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아까 세 번째 논점인 체제 변화에 경제 협력이 필수 요인이라는 것을 반박해 주시지 않아 저희가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협력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 이미 북한의 체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NGO가 협력을 해서 북한의 체제가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압박을 함으로써 북한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질문드린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고 체제 변화에 대해서 경제협력이라는 것이 필수 요인이라는 것에 반박해 주시지 않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인정하신 걸로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경제협력이라는 것이 필수 요인이라면 당연히 NGO를 통해서 그 북한의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이 당연히 체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필수 요인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NGO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NGO라는 것은 국가에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 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 당연히 우리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소속된 NGO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NGO들이 북한에게 준 경제 효과로서는 그 난민들 부조하고 그런 거 받거든요. 네, 보건 지원뿐만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협력을 하고 있으며 네,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찬성 측에서는 인도적 대북 지원과 경제 협력을 같이 보신다는 거죠? 네, 인도적 제복 지원을 통해서 우리나라 북한의 가능성이 열리고 통일을 위해서 한 발 더 나아선다면 다양한 관광 같은 것을 활용한 바로 그런 예가 바로 경제 협력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햇볕 정책 때 왜 북한은 그렇게 도발을 했을까요? 네, 저희는 햇볕 정책 때 그렇게 많이 도발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고 오히려 2010년에 경제 협력을 줄였을 때 천안함 사고와 같은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경제 협력을 줄인 배경에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2010년에 그런 천안함 사고가 일어날 때 경제 협력이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 협력이 줄어서 다양한 도발을 했다면 경제 협력이라는 것이 북한과 우리나라의 가능성을 열 방안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 오이사 대북 제재는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 이후로 일어난 제재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은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이지만 그 이후에도 그 경제협력을 축소하였을 때 다양한 도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경제협력을 축소하였을 때 도발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햇볕 정책 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어요? 네, 얼마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나요? 일단 2010년도는 일단 그 오이사대 국제대 전이니까 해당을 시키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천안함에서 46명의 해병이 전사였고 그리고 2002년 제2차 연평해전에는 7명의 해병이 전사였습니다. 네, 2010년도가 햇볕 정책이 일어났나요? 종료되었습니다. 정독해 주십시오. 실내에 계신 분들께서는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안에 토의 중이기 때문에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료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남북경제협력을 확대되어야 하나에 찬성 측 요약을 맡은 김민찬입니다. 먼저 반대 측은 첫 번째 논점으로 남북경제협력은 도움이 안 된다. 두 번째 논점으로 남한의 피해가 크다. 세 번째 논점으로 정치군사적 압박으로 북한을 개방한다. 문제점 두 가지와 필요성 한 가지를 제시해 주셨고 저희 찬성 측은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 영리의 관점으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다. 정치적 체제의 변화, 그리고 장점 한 가지, 대안점 한 가지, 필요성 한 가지를 제시해드렸습니다. 찬성 측이 생각하는 이번 토론의 핵심 쟁점은 상호 이익,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정치 군사적 개방, 또한 정치 체제의 변화로 도움을 준다. 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상호 이익과 도움이 안 된다에 대해선 이 현재 북한의 지하자원은 잠재 가치가 7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현재 1억 4천 원이라는 손해를 보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금 반대 측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잠재적 가치를 믿고 상호 이익을 한다면 분명 이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강산 문제에 대한 문제점도 물론 많지만 저희는 이로 인해 이익을 얻은 점도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 군사적 개방과 정치적 체제의 변화로 도움을 준다. 저희는 무조건 정치 체제의 변화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 군사적 압박으로 북한을 개방한다는 것은 일단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서 위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선평화, 후통일.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경제적 도움으로 자연스럽게 북한의 정치적 체제를 유도하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대식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은 첫 번째로 상호 이익의 추구가 가능해진다. 두 번째, 정치와 경제가 분리가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체제의 변화는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저희 측은 첫 번째, 남북 경제협력이 북한 주민을 도울 수 없다는 전제와 두 번째, 남한의 피해가 더 크고 마지막으로는 정치 군사적 압박으로 북한을 개방시킬 수 있다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이번 디베이트의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실효성입니다. 물론 북한은 상대 측이 말씀하신 다양한 자원이 있다는 점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산업 등 여러 경제협력 방법이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개발이 통일 후가 될지, 전이 될지, 아니면 지금 당장 될지, 혹은 이전처럼 다시 정치군사적 마찰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박원장씨가 피격당할지, 금강산 호텔이 압류당할지, 연평도와 천안함이 폭격을 당할지 여러분이 예상하셨나요? 물론 아니죠. 남북 경제 협력으로 인해 이렇게 아무 죄도 없는 민간인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이 죽을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채 그렇게 죽어나갔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가능성만 보고 남북 경제 협력을 하자는 것은 그저 한 나라의 목숨을 건 전 국민의 목숨을 건 아주 위험한 도박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8년 금강산 관광사업이 무산된 이후 현재 우리나라의 누적 피해액만 1조 4천억, 100개가 넘는 한국 기업이 피해를 봤습니다. 북한의 전술의 화전 양면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북한이 우리와 겉으로는 화해하는 척을 하면서 안에서는 칼을 갈고 우리를 다시 공격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런데다가 우리가 경제협력을 한답시고 북한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준다면 북한이 현재 우리에게 몸소 그 상처를 보여주고 있는 핵실험, 군사훈련, 미사일 개발 등 북한을 주민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나라를 다시 치게 할 무기 개발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상 요약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임 1번 종료되었습니다. 제 반대 측에서는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 때 또는 어떤 사업을 할 때 가까운 곳에서 그 사업을 하기 원하시겠습니까? 먼 곳에서 사업을 원하시겠습니까? 상대 측에서 지금 아까 계속 말씀하신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의 북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가까운 곳에서 하겠죠. 네, 가까운 데서 하겠죠. 하지만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의 상태를 고려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으며, 그리고 중국이 자그마치 90%입니다. 90%. 네, 그래서 저희가 북한과의 좀 더 가까운 소통을, 그리고 중국을 넘어설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개성공단을 통해서 남포조선 협력단지를 건설하고 평양 직항로를 개설하고 백두산 공항을 이렇게 건설한다면은 이게 바로 남북 협상에서 발의된 안건인데, 이런 인프라 구축이 된다면 당연히 북한은 우리에게 이익을 더 얻기 때문에 90%인 중국보다는 남한을 선택하겠죠. 확실히 그런 측면 인정합니다. 우리나라가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해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만, 하지만 현 상태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북한의 가치는 다른 나라 기업에서 이미 차지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진정한 평화 통일을 원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다양한 갈등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안이 바로 남북 경제협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논점으로 정치 군사적 압박으로 북한을 개방한다고 말씀해 주셨죠? 네, 근데 거기서 이 정치 군사적으로 압박을 한다는 건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선평화, 그다음 후통일. 그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한다는 건 헌법에 위반되는 행동 아닙니까? 헌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제가 그럼 하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NGO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NGO가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로 말씀하셨는데 국민이 먹여 살지 못해서 30%의 자신이 번 노동에 대한 지급을 받고, 그리고 잉여 생산물을 소유할 수 있게 그런 자유 체제까지 갖추고 있는 상태, 공산 체제에서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북한 주민들이 생활이 향상된 걸까요?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향상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올해 2015년 7월 자료를 들어드리면서 북한의 경제가 나아졌고 북한 국민들의 1인당 생산량까지도 늘어났다고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훨씬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 주장에서 정치적 체제의 변화라고 하셨는데, 현재 지금 북한이 30%가 자기가 이런 만큼 갖고 갈 수 있었던 거는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을 끊었기 때문 아닙니까?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제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반박돼도 반박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하는 상황에서 남북 경제협력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이 필요하겠죠. 네, 종료되었습니다. 네, 종료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찬성 측 마지막 초점을 맡은 이우진입니다. 지금 반대 측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평화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갈등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불만이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평화일 것입니다. 그 평화라는 것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당연히 불만이 없고 모두가 평온한 상태를 만들어야겠죠. 그렇다면 정치적, 군사적으로 우리가 압박을 가한다면 북한 주민들과 북한 정부는 불안에 떨게 될 것이고 그들은 우리들의 압박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지향하고 또 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평화통일의 방안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또 꿈꾸고 있는 그 평화통일을 위한 가능성을 열어나가고 경제협력을 통해서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지원이 되고 협력이 된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가능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한낱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서는 그 노인이 도세지와 싸우고 상어와 싸우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다. 이런 말을 했죠. 우리나라는 이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평화통일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고 가능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 희망을 버려서 우리가 경제협력을 하지 않고 정치 군사적으로 압박을 가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평화통일에 가까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남한과 북한 모두가 희망을 갖고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그리고 평화통일에 대한 가능성을 갖고 조금이라도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방안을 실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주제인 정치 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남북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한다의 반대 측 마지막 초점을 맡게 된 이영범입니다. 저는 이번 마지막 초점을 하기 전에 일단 한 가지 글귀를 말하려 합니다. 바로 유명 브랜드 설립자였던 코코 샤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웃을 때는 이쁘고 그리고 두 명이 있을 때는 안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두 명입니다. 북한이라는 하나의 남자와 그리고 남한이라는 하나의 여자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 남녀가 안을 때 가장 아름다웠다는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손에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경우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무기 품에 자신이 안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북한이 총과 칼이라는 무기를 들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곳에 가서 안겨야 할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 총과 칼을 내려놓은 다음에 안길 기회도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 압박하는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러한 방법도 효과가 있다는 거 충분히 여러분도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먼저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먼저 안기는 것보다 우리가 설득을 하여서 우리가 이유를 말해서 그 무기를 스스로 내려놓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알맞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 돈을 주면서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주면서 북한을 만드는 것이 아닌 북한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고 스스로 돈을 버는 이 상태가 가장 두 남녀가 아름답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진 디베이트를 보여준 우리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 멋진 디베이트에 대해서 심판을 봐주신 우리 전영경 통일교육원 교수님께서 디베이트에 대해서 강평을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예, 우리 두 팀의 그 토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열띤 토론에 그 통일교육을 그 현장에 있는 저로서는 큰 그 감회가 보는데요. 아쉬운 것이 있는 거는 뭐냐면 두 팀 다 팩트 자료에 있어서 좀 잘못된 팩트들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시간상 제가 다 이야기는 못하지만 예를 들면 이 북한의 그 지하 자원을 중국이 90%를 다 장악하고 있다. 이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군데군데 상당히 팩트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우선 그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자 우리 학생들이 그 상당히 그 전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서로 논박하고 오고 가고 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손꽃 찌르듯이 상대방의 허점을 찌르고자는 좀 애썼는데 우리 중학생으로서는 그 정도는 굉장히 저는 충분히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요약이라든가 그리고 마지막 그 이제 정리에서도 서로 잘 했는데 거기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또 그 내용상 아쉬운 것은 뭐냐면 자 남북한이 서로 경제 협력을 하는데 상호 이익을 얻는 게 순전히 지하 자원이라는 측면만 갖고 여러분들은 자료를 삼았습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 남한에는 많은 자본과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고 북에는 사실은 저렴한 우수한 노동력이 있다라는 측면 그 밖에 또 북한을 경제개발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우리 기업들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지금 현재 개성공단에서 사실 이 북한에만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이 남한에서는 임금이 높기 때문에 해외에 많이 나가고 있죠. 근데 북한에서 지역에서 임금이 낮기 때문에 또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윈윈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토론할 때 지하자원 요걸 자료만 삼지 말고 상호 이익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반대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훌륭하게 이 경제협력의 그 무조건적인 경제협력의 문제점을 잘 찍기는 했는데 그러나 왜 평화가 중요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중에 좀 더 보강을 하면 두 팀 다 훌륭한 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호 통일연구원 현임연구위원님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두 팀 다 대상을 주기에 자기 충분한 실력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팩트에 대해서 권 교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논리적 토론은 논리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아마 준비를 하셨고 또 가장 기본적으로 객관성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제가 이 정치 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남북 경제협력은 확대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군사 부분과 경제협력이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논리를 구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군사 아니면은 경제협력이다. 그러면 정치 군사적인 부분은 평화를 원하는 것 아니고 경제는 평화를 원하는 것.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목표입니다. 정치 군사적 협력이나 그러니까 정치 군사적 압박이라든가 경제 협력 이런 것은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논리적 전개를 할 때 목표와 수단을 혼동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양 팀이 다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지금 반대팀에서 이제 입장에서 토론했지만은 역시 찬성팀에 갔을 때도 똑같은 논리는 논리로 반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목표와 수단과 팩트 이런 것을 충분히 논리적으로 연결을 해서 토론을 하면 아주 매우 훌륭한 토론이 될 것 같고 하나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 헌법에 대해서 많은 자주 이제 찬성팀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 여기 많은 학생들이 혹시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헌법은 평화통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통일은 목표이지요. 근데 평화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도 할 수 있고 정치, 군사적, 외교적 압박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 군사적 압박을 하는 것은 반드시 평화통일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적, 위헌적인 사항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표와 수단과 팩트, 근거 그것을 논리적으로 연계를 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안의 제시에서 여러분들이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남북 평화 통일은 우리가 희망적인 것이고 또 바라는 것이고 최종의 목표입니다만은 토론할 때 현재의 왜 토론할 때 현재에서 왜 정치 군사적 수단과 경제협력 수단을 어느 것이 유월한가 어떤 것을 잘 활용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희망적인 것보다는 현실성, 실현 가능성, 정책의 수단, 활용 그런 것을 평가를 해야지 논리적 뒷받침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